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박미라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최유천 교수님과 튀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세 번째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강의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최희천 교수님께서 개미 얘기하면 사람들은 개미를 모르니까 아 맞아 맞아 이러면서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학택준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아 내가 그런가? 아 우리가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범죄는 이렇습니다. 범죄 정책은 이러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범죄자는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범죄학으로 대중과 소통을 하는 것은 쉽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합니다. 범죄학을 선택을 하고 이제 범죄자를 만나는 직업을 제가 선택을 하고 나니 제 인생에는 정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이쪽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분야는 학회도 교도소에서 합니다. 예, 학회도 교도소에서 하고요. 다들 각 세계에 나가서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과 이렇게 만나지만 저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교도소를 다니고 사실 이런 게 저희의 직업이고요. 범죄 예방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왜 정말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도소 가는 게 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 나가서 뭐 우연히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가다가도 여기 교도소가 있네. 저기 한번 교도소 방문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쪽 분야와는 무관한 사람인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여기 교도소가 있었네 이러면은 저희 남편이 여기 교도소가 있었어? 넌 오자마자 잘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범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고 제 삶도 바뀌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공유를 하면서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범죄학을 공부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섭지 않아요? 이런 반응이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 반응 중에 많이 나오는 반응이 저는 어때요? 저는 범죄자형인가요? 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길거리 가다가 범죄자처럼 생긴 사람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범죄자는 나와는 다른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 다르게 생겼을 거야 라는 생각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뉴스를 통해서 범죄를 접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범죄자를 대면한 적은 없지만 마음속에 범죄자의 모습, 범죄자에 대한 미움은 한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범죄학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늘 학생들로 하여금 너 마음속에 있는 범죄자를 한번 그려보자 라고 사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으면 너는 뭐 살인자를 한번 그려보자. 이쪽 줄은 살인자를 그려보고 이쪽 줄은 강간범죄자를 그려보고 이쪽은 뭐 절도범죄자를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놓은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범죄자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요. 왜 이렇게 그렸니? 라고 이제 나와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갖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잘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범죄자에 대한 어떤 생각, 편견을 갖고 있는지를 쉽게 보게 됩니다. 저는 평범하게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낯설거나 너무 남성스럽게 생기거나 너무 못생기거나 하면 여자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여자에게 접근을 못하면 성범죄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전 무난하게 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그립니다. 되게 남성적으로 생겼죠. 수염도 막 많고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화학도 발달하고 이렇게 거칠게 생긴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아주 수분하게 생긴 모습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왜 이렇게 그렸냐라고 했더니 본인은 그냥 뭔가 게으른
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아둔한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준법 시민과 좀 거리가 있는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강간범의 모습 이렇게 그렸는데 왜 이렇게 그렸냐라고 하면 정리정돈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자 범죄자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면은 범죄 유형을 나누지 않아도 다 이렇게 그립니다. 예쁘게 그려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 범죄자를 그린 학생들에게 어떤 범죄 유형을 상상하고 그렸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꽃뱀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동학대범이 나올까요?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뉴스를 통해서 여자 범죄자를 접할 때는 꽃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범죄를 매일매일 늘상 접하고 있지만 범죄자라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지 실상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범죄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범죄 영화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도 그 범죄자 역할을 하는 남자들은 우락부락한데 여자들은 다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범죄자를 그리라고 하면 예쁘게 그립니다. 실제 한 언론사에서 여성들이 예상하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실제 성범죄자의 모습이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를 보여준 이제 작업을 한번 실행을 했었는데요. 저기 흑백으로 보이는 저 얼굴이 실제 여성들이 이제 생각한 마음속의 성범죄자였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저 컬러 사진에 보이는 이 얼굴이 실제 성범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저렇게 흑백 사진에는 저 얼굴을 한 남성이 밤에 저를 따라온다면 무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성범죄자의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범죄자랑은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챙겨야 할 안전이 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인 거죠. 이런 생각을 근데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800년대에 이탈리아의 의사도 실제로 이런 생각을 했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전에는 범죄라는 개념, 처벌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은 존재했지만 범죄자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증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보여주는 실증주의의 시작은 이 롬브로소라는 의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롬브로소는 범죄자는 타고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범죄자의 두개골도 살피고 시체도 살피면서 이 사람 신체 구조와 이제 뭐 생김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죠. 연구 가설은 그거죠. 범죄자는 타고난다. 나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책을 편찬을 합니다. 이제 생리적 범죄자라는 책을 편찬을 하면서 범죄자들은 뭐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어. 범죄자들은 뭐 이렇게 특히 남성 범죄자들을 그릴 때는 아까 전에 제가 학생이 그렸던 그 성범죄자의 모습을 좀 더 여러분이 연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자 범죄자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하악이 발달을 했고 코가 크다. 그리고 여기 이마뼈가 툭 튀어나와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강도는 단두가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신체적인 표현을 사실 롬브로소가 묘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행동에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체사라 롬브로소는 문신을 하는 건 역시도 범죄자적 특징의 하나이다라고 책에 썼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갔더니 재소자들이 온몸에 저러한 문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러한 문신도 범죄자적 특징이고 또 저 사람들이 가진 음란성도 범죄자적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걸 들으면서 누군가는 맞아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롬브로소는 나이스 트라이 정말 좋은 시도였지만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연구 방법론의 문제가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비교해가지고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오류고, 그 교도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견뎠는지, 거기서 수감 생활을 오래 했는지, 거기서 적응하고 이랬던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때 당시에 연구를 시작할 때 그 현재의 모습만 비춰졌기 때문에 사실 연구 방법론에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리적 범죄자, 생물학적 범죄학은 사실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이제 그 생리적 범죄자라 개념, 처음에는 아주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오 소셜 크리미널로지라는 영역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생리적으로 태어난 부분과 사회 속에서 사실 어떤 경험을 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컴바인 되느냐에 따라서 범죄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런 것도 연구하는 분야가 생겨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신을 보면서 왜 문신이 왜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을 지금 세대들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 롬브로소는 의사였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기득권 계층이었는데, 그 의사가 보기에는 저렇게 예민한 부분에도 문신을 할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사실 봤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롬브로소는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자가 왜 범죄를 저질렀느냐를 알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제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롬브로소처럼 쟤는 태어난 거야라는 진단이 나왔으면 치료도 안 돼요. 처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딴 데 보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왜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지만 거기에 맞는 이제 처방이 나오는데, 일단 태어난 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쟤는 저렇게 태어난 거야라는 진단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처벌도 필요 없고 쟤는 그냥 딴 동네에 모아놓고 살게 하는 것이 처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처방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를 할 때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도소를 한번 그려보게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는 게 가장 좋은데, 너희들이 원하는 처벌이 무엇인데? 라고 물으면서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예산 부족 없이 마음대로 예산을 펑펑 쓸 수 있게 해줄 테니 가장 이상적인 교도소, 네 마음속에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도소를 한번 그려보면 어때?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려온 교도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예산에 제한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형 교도소를 가져옵니다. 그냥 죄수자들이 상차리 있는 방 안에서 감시 기능이 강한 곳에 저게 모아두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가축형 교도소를 그리고요. 현재 교도소와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교도소를 그려오기도 하고요. 저 외딴 섬에 호그와트 학교 같은 그런 곳을 지어서 저기 보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기 보이는 것들은 쇠창살이고요. 눈이 부셔서 어두운 곳과 이제 밝은 곳에 대비가 강해서 눈이 부셔서 밖을 쳐다보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탈옥하지 못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제 최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도소를 그려오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도소를 그리라고 했더니 이러한 제레미 벤담이 고안했던 파놉티콘을 그려옵니다. 파놉티콘은 펜옵트콘, 넓게 동그랗게 관찰하는, 그래서 사실 가장 감시 기능이 좋은 그러한 교도소를 제레미 벤담이 이렇게 고안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제가 교도소를 그려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제사회와 기능이 어떻고 교도의 기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사람들은 범죄 뉴스를 접할 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교도소에 다 쳐넣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국의 교도소의 모습입니다. 이런 데 쳐넣으면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쳐넣는 게 이런 건가요? 안양교도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저희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생각보다 좋은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6명에서 8명이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덴마크의 스트로스트렘 교도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의 모습과 태국의 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 사람 10년, 20년, 30년 무기징역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저기서 살아도 됩니까?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축구장에 18배가 되는 캠퍼스를 조성을 해서 범죄자의 교도소를 만들고 독방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제 오피스보다도 좋고 제가 나온 초중고 대학교의 캠퍼스보다도 좋은 저곳에서 교도소 생활을 수감 생활을 범죄자가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노르웨이에서 77명을 살해한 살인자의 방, 독방입니다. 여러분의 기숙사보다도 좋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20년, 30년 때려주세요까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데서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라고는 사실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회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범죄를 뉴스로만 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범죄자를 계속 만나고 범죄 사건들을 많이 접하면서 저 역시도 처음부터 제가 범죄학자가 아니었잖아요. 저는 신문방송학을 공부를 하고 사회학을 공부를 하다가 이쪽 범죄학 쪽으로 빠지게 됐는데 범죄학 쪽으로 빠지기 전에는 저도 범죄학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되게 멋있는 여배우처럼 내가 전문가가 될 것만 같고 범죄를 꿰뚫어보는 눈이 생길 것만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어느 대중의 한 명과 저는 다를 바가 없었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 범죄가 너무 다른 겁니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은 어떤 여자가 어떤 잘못을 했어? 그 여자 술 취했어? 뭐 어디 따라갔어? 예스라는 시그널을 줬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취약한 상황에서 술을 먹고 취약한 상황에서 사실 범죄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만취 상태인 경우는 더더욱 많고요. 예뻐서 당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사실 랜덤하게 범죄자를 피해자를 선택을 하는 거죠. 살인 사건이요. 사실 살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오해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보는 뉴스에서 보는 살인 사건들은 정말 선택의 선택이 된 사건들입니다. 한 1년에 범죄 사건이 살인 사건이 미수 사건 포함해서 한 800여 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살인 사건이 뉴스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 800여 건의 사건들 중에서 10건이 매우 계획적이고 매우 잔인했다면 그 사건만 올라오는 것이고요. 90% 이상의 많은 살인 사건들은 정말 충동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이게 살인이야? 라고 고민하게 될 정도로 충동적인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침입절도요. 어떤 집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세요. 우리 집엔 가져갈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문도 막 열어놓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절도 범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집에 뭐가 있는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열려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저 집이 아주 비싼 게 있으니까 내가 뭐 뜯고요.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사실 매우 소수의 뉴스에서 보도되는 침입 절도 범죄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아동학대요. 막 요즘에 아동학대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뭐 계모가 그랬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통계를 살펴보면 가정 안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가 70% 이상입니다. 데이트 폭력이요. 여자가 맞는 모습이 막 뉴스에서 영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남자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소외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랑 현실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범죄 피해자 옷을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성범죄자의 피해자의 옷은 노출이 심하고 어떨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다 보니까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들을 보여주면서 그냥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상황, 보통의 상황에서도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을 만나는 기회를 사실 많이 갖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장 의미 있게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조두순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성범죄라고 사실 선정된 그 몇 명의 선정된 성범죄자들을 1:1 면담을 하면서 어떠한 정책을 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던 건데요. 그 사람들의 말을 조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아동 대상 성범죄도 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도 했는데요.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말을 좀 빌리면 힘으로 다 제압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예쁜 여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젊고 예쁜 여자, 야한 여자가 뭐 피해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범죄자들은 나는 술에 취해서 그 여자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히려 멋지고 이런 여자에게는 다가갈 수도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신고할 것 같은 사람은 안 건드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성범죄자는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런 것이 있대요. 이미지 관리상 신고하지 않는데요. 본인이 성범죄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몇몇의 이야기만 이렇게 보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파생된 범죄 예방 정책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음란. 여기서 공연음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바바리 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살인, 강도, 뭐 강간 이런 범죄자들은 많이 만나는데 사실 이런 공연음란죄로 들어온 사람들은 면담을 깊게 하는 기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걸 제가 막 다 쏟아냈습니다. 사회에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편견들 있잖아요. 그 편견을 이제 얹어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가서 공연 음란을 하세요? 혹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사실 범죄학 이론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제일 제가 좋아하는 피해자는 보고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이 좋아요? 라고 물었더니 따라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계속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싫어하는 피해자 어떤 유형의 여자가 제일 싫어요? 라고 물었더니 보고 소리 지르거나 신고하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고의 중요성은 망각한 채 처벌해 주세요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조금 팁을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범죄자들에게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자 중에 한 명에게 그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범죄자들이 많아서 사회가 시끄럽다. 근데 내가 정말 당신한테 묻겠다.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아동을 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60대의 그 아동 성범죄자, 이렇게 상당히 경력이 많은 그 범죄자가 저 같은 사람이 접근하면 아예 못 놀게 해야 됩니다. 아예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범죄라는 범죄 유형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만 가해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상상으로 범죄 정책을 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살인사건이요. 살인사건 뉴스에 보도되면 어떠세요? 요즘 범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죠? 근데 우리 모두는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서 범죄가 늘어났어. 감소했어.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살인 범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랑 비교를 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률은 정말 낮은 데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살인 범죄가 점점 흉흉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사회와의 괴리가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살인 범죄자를 만나보면 절대 형량을 계산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형량을 계산하는 범죄자도 있어요. 절도 범죄자인데 여기서 나는 저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어. 근데 저기 사람이 있어. 저기 사람이 있으면 사람과 충돌이 발생을 하면 강도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사실 강도가 되면 형량이 엄청나게 뛰어요. 그러니까 충돌하고 싶지 않은 거죠. 도망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량을 계산하는 범죄자도 있지만 사실 강간, 살인 범죄자들이 형량을 계산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나쁜 놈이 있기에 살인 범죄가 발생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또 어떤 사회 시스템과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긴 하지만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사람이 죽을 정도로 심한 상해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살인 기수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한 동네에서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기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은 범죄가 상당히 많은 공범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살인, 강간, 성폭력 보면 모두가 다 단독 범죄자가 많다라는 거. 범죄 피해자는 훨씬 남자가 많습니다. 형법 범죄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는 남자가 훨씬 많으나 강력범죄 피해자, 강력범죄라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 사건인데요. 강력범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여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사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도요. 사람들은 취약계층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범죄에서 취약한 계층들은 20, 30대 범죄 피해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밖을 나돌아다니질 않기 때문에 이게 활동이 적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사실 범죄 피해에서 상당히 밑에 존재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상당히 높은 포지션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고요. 침입절도 같은 것들도 사람들은 다 계획적으로 이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범죄자들, 많은 침입절도 범죄는 우발적으로 발생을 하죠. 여기서 우발적이라는 것은 습관,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것이 체득된 사람이 지나가다가 열리는 곳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단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일단 들어가서 자동차 열쇠나 지갑이 있으면 땡큐 그거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고 없음 말고 이런 경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실제 범죄 사건과 그러니까 범죄 뉴스와 범죄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데 이런 오해는 사실 타자화를 부릅니다. 타자화를 부르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오냐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 쟤만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 마구마구 해주세요 라는 요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게 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타자화의 결과 처벌 만능주의를 보면요. 사람들은 처벌을 원합니다. 더 세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하고요. 저 사람 강간범죄자들은 화학적 것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두순이 나오려고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보호수용, 저기 가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나올게 범죄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 얼굴 공개하라는 요청이 막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처벌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44,000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무언가가 발생했을 때 범죄를 처벌로서 다스리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근데 이 마음, 처벌로서 무언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출발한 건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철학적 범죄학적 관점에서 제레미 벤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벤담이 인간은 합리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인간이 합리적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인간은 헤도니스트,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인간은 늘 쾌락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계산을 하는 존재고 사실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도 범죄로 인한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감소시켜야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라고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고통이고 그 고통의 방법이 처벌이야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벌이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실 범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처벌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되어 있다라는 건데 인간이 일단 계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범죄자들은 많은 계산을 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벌해달라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처벌 좋아요. 처벌을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처벌이 처벌로서 존재하고 작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처벌의 엄격성 필요하고요. 처벌의 확신성,
확신성이라는 것은 꼭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속성, 빨리 잡혀야 된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이것은 생각하지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엄격성만 계속 강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엄격성, 참 엄격하게 해주세요라고 대중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만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치인들이 딱 그 열매를 받아먹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시민들의 표심을 얻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늘 범죄자 안전, 치안 이런 것들이 공약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해주세요, 엄벌해주세요라는 이 요구를 정치인이 받아왔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 삼진아웃 제도가 뭐냐면요, 여러분께는 꽤 팬시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3번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동종이건 이종이건 상관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엄격하죠. 그러면 이제 범죄가 줄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일단 나는 범죄를 했어요. 2번, 3번 해가지고 이제 범죄 3번째까지 내가 가게 됐어요. 나는 첫 번째하고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서 사실 커다란 교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계속했어요. 그냥 나오고 들어가고 반복했고 3번째도 습관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어요. 난 그냥 물건만 훔치려고 했는데 거기 사람이 있네요. 내가 이번에 3번째예요. 내가 이번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무기징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안 잡히려면 저 사람이 날 신고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한 범죄 이제 형벌 제도를 만들어 놨더니 실질적으로 범죄가 감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흉흉한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도소가 가득 차면서 과밀화되면서 교도의 기능은 더더욱 수행하지 못하고 과밀화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은 더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또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격성보다는 확신성이 중요합니다. 잘 잡히게 해야 돼요. 근데 경찰은 신이 아니잖아요. 잡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를 해야죠. 예. 2번째, 이제 타자와의 결과는 위험한 사람을 골라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제하고 그 사람만 딱 핀셋으로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없애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저러한 증상이 있어서 위험한 애야. 쟤 절로 보내. 조두순 못 들어오게 해.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어떤 위안의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의 범죄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형사정책이 정치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 연구들이 사실 대중에게 잘 소개가 되지 않고 대중들은 또 그 두려움에 앞서서 많은 것들을 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형사 정책의 방향성이 사실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근데 범죄자를 이렇게 만나서 들었던 말들을 쭉 들어보면 이게 그냥 처벌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의 유대, 교육, 처벌, 고립, 예방 정책, 정부의 개입 정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만났던 한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끼고 있고 1:1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이제 보호관찰관을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나쁜 놈 맞습니다. 제가 나쁜 놈 맞는데 전자발찌 끼고 저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딜 가지도 못합니다. 저는 컨테이너에서 정말 나는 자연인이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활하기 전까지는 왜 사람들이 묻지마 범죄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게 느껴지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저를 압박을 하니 저도 그냥 죽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혼자서는 못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왜 내 뭡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과 한 20범의 강도 범죄자이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한 그 범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늘 들어왔다 나왔다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제가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지금 세상에 나와서 1년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1년이라는 생활이 제가 지금까지 19살 이후에 세상에서 살았던 제일 긴 기간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호관찰관이 저에게 직업도 알선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정책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뭐 공공근로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좀 잘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자 그 사람 자체가 잘못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범죄자 분명히 그 사람 처벌했는데 범죄자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사회 생태계가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자연 현상에서 생태계가 붕괴하면 제일 약한 부분부터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되는 것처럼 사회 생태계 범죄 현상도 약한 계층을 공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 여성, 뭐 이런 뭐 인종적인 측면에서의 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범죄도 상당히 많지만 제도가 불균형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사회가 돈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다 돈이에요. 돈을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범죄 현상들 중에는 제도만 잘 만들어도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범죄 유형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영아 살해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건강한 제도들만 좀 잘 만들어도 됩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몸이 안 나아요. 회복이 안 돼요. 증상이 계속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처음에 더 센 약 주실래요? 더 센 약 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 처방이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범죄를 두고서는 계속 더 센 약 주세요, 센 약 주세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진 않았나? 이 처방이 잘못되진 않았나? 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범죄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제를 하고 분리를 하고 싶지만 분리할수록 더욱 범죄는 늘어납니다.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 분리를 확실하게 했던 동네일수록 원래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네 인종끼리 하는 범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분리가 심해지면 서로를 향하는 범죄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집합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집합 효율성의 개념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신뢰와 응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내 동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하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노상방뇨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지나가죠. 저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세요? 말을 걸죠. 왜요? 그 사람 혼내고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 이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이 동네에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집합 효율성은 이러한 범죄자가 침입하지 이 동네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무기인 거죠. 범죄와 코로나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분석하고 또 걸리면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접촉하지 않아도 발생하기도 하고 자유의 구속이 뒤따르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집단 면역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범죄의 양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 범죄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의 범죄는 훨씬 더 늘었고요. 앞선 교수님의 말씀처럼 집에 있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과 같은 그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이야기는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방향성은 범죄자
처방할 때도 피해자 치료에도 집합효율성, 집단 면역성의 개념으로 집합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사람들이 경제가 상당히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들이 경제에 많이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복지 사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약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회로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갖고 사실 그런 것들을 조금 고립되고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집합효율성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집합효율성을 매우 쉽게 제가 정의를 하면 오지랖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안 해도 돼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사회에 오지랖을 보여주시고, 인터넷 사회라고 하면 뭐 저런 것들이 있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잔소리, 싫은 소리 한 분쯤은 해주는 건강한 오지랖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범죄에 대한 오해 좀 풀고 조금 도움이 되는 지식 하나, 집합효율성 개념을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연결,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